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윤석열 댐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봉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 그거 한 장관이 일부러 그 앞에 놔둔 거다, 나도 많이 받아봐서 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기억하십니까? 음주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 당시에 경찰 관계자가 나서서 특가법 적용 안 된다 라는 궤변도 했었죠. 정권에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던 그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핑계. 김건모의 핑계가 생각납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동아일보면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니?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 정권 핑계, 국제상황 핑계, 더 이상 국민에게 안 통한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국민의 입장 바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자라는 통렬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 연찬회 장면도 직접 살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국.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결국 기어코 끝내. 함께 보시죠. 민주당 결국 기어코 끝내 당원 80조 개정의 길을 텄습니다. 중앙위 투표 반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다시 한번 강행 의사를 밝혔고 통과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 박용진, 조웅천, 이원욱 등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월권을 했다 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 급해서 그랬냐, 또 내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위 투표 절차만 남았는데 당내에서는 이재명을 위한 졸속 처리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기지개. 오늘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기사인데, 기지개 어떤 기사일까요? 국내 원전 생태계 숨통 트였다. 체코, 폴란드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반가운 기사입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원전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해외 수출의 길이 트였다라는 겁니다. 체코, 폴란드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원자력 관련된 인재가, 이 대한민국 인재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유수한 국내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지적과 우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세계 정상급의 우리나라 인재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재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4연속. 한국경제신문이 4연속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그것부터 좀 걱정됩니다. 대출받은 사람들 어쩌려고. 기준금리 또 4번 내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 2.5%, 초유의 4연속 인상.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하느니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또 인상을 한 겁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되지만 6%대 고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금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하는 입장에서도 금리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서민 경제도 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 곡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올려서 물가는 잡혔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과 함께 다가온 4명의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천하람 혁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핑계대지 않겠다. 전 정권 핑계대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찾아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다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연찬회에서 논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핑계 말라 다짐해도 여 4인방 스포일러 어떤 내용인지 지금 시작하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미자 음료로 건배를 했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 장면 보시죠.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킵시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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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신뢰 드릴 수 있는 그런 당정 간의 튼튼한 이런 결속을 만들어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요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취재를 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랄지 아니면 지금의 메시지, 더 이상 전 정권 그리고 글로벌 경기, 국제 상황 탓 안 하겠다. 오롯이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지겠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외쳤던 바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게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야말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어서 국정 동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오직 민생, 오직 국민입니다. 우리가 야당보다 2배, 3배 발로 더 뛰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나온 메시지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와 호흡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찬의 장면이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하나다. 대통령에게 기를 많이 모아달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 그 장관 중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장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게 요즘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보니 가기 싫다.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 얘기하고 싶다.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뜨거운 이슈인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1기 신도시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장면도 많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등장했는데 반응이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아이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정리만 좀 해. 오늘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부모님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이제 모먼텀을 이뤄야 되잖아요. 오늘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이제 좀 공부를 기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정리해가지고 당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차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장제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어제 연찬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제 전 정부 탓하지 말자, 국제 상황 탓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참 시의적절했다라는 당내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연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당부터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민생, 오로지 민생에 대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이후로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휴가에 한 일주일 정도를 쭉 돌아보면서 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을지 또 그렇게 응원했던 분들마저 등을 돌리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고 국민께서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예. 일부 인적 쇄신 또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력 있는 정부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의지들을 연찬회에 담아서 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함께 실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자 단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내 즐거웠던 것 같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1박 2일이기 때문에 연찬회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라이브 방송에 깜짝 등장을 하기도 했답니다. 깜짝 등장한 그 라방 장면 함께 보시죠. 제가 대통령분의 수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놀라운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암사시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떡 좀 더 샀다? 떡을 아니 이따가 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콩 저거 더 없나요? 콩 이따가 저 점심 먹을 때 다들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종편을 여기 큰 걸 주세요? 네. 그것도 주시고 일단 빠지시면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장 본 것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기 아파트 뭐 이런 데 딱 떨어뜨려 주는군요. 세계 최고네. 자, 천하람 혁신위원님, 네.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저희 돌직구도 라방 예전에 한번 했어서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즐겨봐 주셨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뭐 농산품이나 참기름 이런 거를 판매하는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우리 이제 강동구에 있는 암사시장이었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들도 조금 이렇게 그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아까도 마지막에 보셨습니다마는 또 굉장히 편리하게 배송도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된 쇼호스트, 라이브 방송의 주된 쇼호스트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이영 장관이 하고 대통령께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옆에서 바람 잡아주시는 역할. 바람 잡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도 이거 주문했다. 너무 예.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대통령이 참기름 판 겁니까? 뭐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참기름을 파신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뭐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이 고소함이 이렇게 널리 펴지도록 국정 운영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오늘 멘트 좋은데요? 저도 또 고소하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특강이 있었는데 이지성 작가, 특강 연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인기 당구 선수 차유람 선수의 남편인데 어떤 발언에서 논란일까요? 야,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들어보시죠. 남편은 우리 이지성 작가께서 우리 당에 가서 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 그러는데 예, 제가 강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당신이 들어가서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자, 이 여성 의원들의 이름과 이제 영부인을 거론하면서 뭔가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인 차유람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 날 것 같다라는 이제 농담의 발언이었는데 작가 이지성 작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버럭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여성들을 능력으로 보지 않고 미모로 판단하는 부분 매우 잘못된 것 같다. 물론 저기서도 안타까운 것은 저런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조했네요. 보니까 그런 질문을 본인은 본 강연에 아마 그런 걸 얘기하려고는 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고 부드러운 차원으로 왜 차유람 씨가 이 당에 필요한 건가 이제 그런 것을 어필하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당에 어떤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옛날스러운 방식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들 연찬회 합니다만 심도 깊은 공부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 술 먹는 데도 아니고 밥 먹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기에 오신 특히 외부, 당 외부의 그 연사들 때문에 연찬회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실컷 토론 잘해놓고도 저런 몇 마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말 자체가 그 대상으로 있는 분들도 아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배현진 전 최고도 마찬가지고 매우 그런 분들의 이름까지 거명했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젊음과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발언이었는데 해당 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럼 거론된 나경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특정 성별 폄훼 불편하다. 그런 언급이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사과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부부금술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다라고 이제 배현진 의원은 자제하라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히려 할아버지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아서 젊은 여성들의 이제 외모를 평가하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할아버지들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대표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정말로 그 여성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고 사실 장관 후보까지도 거론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두고 외모로만 그리고 성별로만 이것을 낙인 찍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지성 작가의 반박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꼰대당 이미지 강화시켜온 사람이 저일까요? 의원님일까요? 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저는 참고로 한동훈 장관의 외모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되고 정중히 사과, 발언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이지성 작가는 사과를 했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나서서 한 번 더 사과를 했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입니다. 저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그렇죠. 사실은 뭐 차유람 선수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발언이기 때문에 차유람 선수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은 없지요. 하지만 이제 아내로서 대신 사과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 남편의 발언으로 과분한 초청에 결례를 끼쳐서 무척 송구하다라고 차유람 선수도 사과를 했습니다. 김명민 대변인님, 예. 차유람 선수가 입당했었나요? 당이 입당한 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재 영입에 대한 내용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행사에 제가 사회를 받고 또 차유람 씨가 와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호응을 잘 이끌어내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저 같은 실언으로 인해서 차유람 전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부부싸움 꽤 크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이. 요거는 사실 좀 부부싸움 한 20분 할 각이에요. 20분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물론 뭐 차유람 선수가 스스로 나서서 진화를 좀 했고요.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선뜻 인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M1 한동훈 장관까지 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한동훈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외모로 모든 사람들을 좀 기준 잣대를 형성하는 것 같은 불편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외모에 대해서 뭐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실력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연찬의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훼손을 시켰다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저는 시작부터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할아버지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국민의힘에 있는 천하람 우리 위원인데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그 차유람 씨가 당에 인정이 들어왔을 때 당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준석 대표였어요. 예. 오히려 젊은 이미지가 넘쳐갖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를 만들어낸 젊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요 장면이군요, 지금. 네, 그렇죠. 저 때 할아버지 정당 운운하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일단 진단부터 표현 모든 것들이 다 잘못돼 있어서 섭외를 누가 했는지 한번 스스로 좀 반성의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논란이 되자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가서 좀 보충해 주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오해할 만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상한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꼰대 정당임이 드러난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로서 이 사람의 지위나 자리나 존재나 능력을 규정짓거나 인정하거나 혹은 폄훼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부적절해졌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바깥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저격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내부 총질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총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도 있었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는 유출이 아니다. 공개된 거다. 이거 불법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그냥 공개죠. 뭐 그게 뭐 공개됐든 유출이 됐든 뭐 중요합니까 그게. 내용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다시피 그 자필 탄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고 자필 탄원서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대표 지위를 복원시켜줘야 윤석열 대통령, 즉 신군부가 계엄령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조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이거 일부러 당이 유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필 탄원서는 공개되기 마련이다. 이걸 내용을 보니까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판사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열람용이니까 공개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거기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기자들이 거기까지 알아서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기자의 취지에서 이게 보도되었겠냐. 열람용이지만 그것을 기자에게 전달한 누군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이준석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걸 공개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누가 이걸 애매한데요. 저거 저 내용이 공개돼서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진 이준석을 않았습니다만. 이해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가 이익되는지 손해보는지 상관없이 공개한다. 그런 주의예요. 예. 예. 이제는 언론에 노출돼서 그 노출 속에서 말하자면 포커싱을 받으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예.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독가시 선인장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독가시 예. 선인장이요? 예, 그래서 뭐 그쪽에서 유출했던 내가 공개적으로 유출했던 유출됨으로써 누가 더 괴로운가 누가 이로운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의 피해받은 사인이고 상대방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이루는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공개됐을 때 누가 의해서 공개됐을 때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더 괴로울 것이다. 예. 그런 생각으로 막 연일 그냥 난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투쟁의 어떤 과정을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로 이루어진 자기 이미지 자체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것은 한번 이준석 대표가 되짚어 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건 맞군요. 상대방 탄원서 유출행위 전무후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에서는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유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일정 유출에는 윤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왜 책임을 당에 떠넘기냐 라고 당과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예. 최근에 당을 향해서 아이고 그냥 핸드폰 열고 체리 따보기나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정부를 예. 신군부에 여러 차례 빗댔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생각 속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신군부고 이 정당은 어이없는 정당,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는 한심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이준석 전 대표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구육 스스로가 이제 개고기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날 대선 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후회 막급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를 향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간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지고 있었던 뭔가 좀 연민의 감정이라든지 예.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던가 아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의 과정들 이런 일들에 대한 논리적인 응원의 마음들이 쭉 사라지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클럽에서 일정이 공개가 됐다는 게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디에서부터 그 일정이 공개가 됐는지를 차분히 찾아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듣다 보면 대통령이 부스터, 기받으려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모객도 안 되니까 잔뜩 모이기 위해서 팬클럽에 문을 풀었다 식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조금 전에 암사시장 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암사시장한테 사람들을 왜 모읍니까? 그 자리 뒤에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자리에 보이냐면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이재용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오는데 당의 일정이랑 조율하지 않고 그냥 와서 쓱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하나 안내도 하고 여기 대한 민원들도 소개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같이 얘기하는 게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대구 서문시장에 가기 전엔 당연히 당과의 협조를 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일정이 샜을 겁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대통령이 기바들어 가서 사람 목에게 안 되니까 사람을 모집하려 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리고 차분하게 좀 국민적 여론들을 살필 지혜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서 김영주 의원이 언급했듯이 독가시 선인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폭로, 독가시 가진 선인장이 돼버린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윤 대통령이 품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민주당에서 연일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한동훈 장관을 세종시로 유배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을 한 장관이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은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댐. 전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취임 100일 화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거 청사 앞에 꽃바구니 도열 못한다. 일부러 저기 갖다 놓게 시킨 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많이 꽃바구니 받아봤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킨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사 안에 쭉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배달되지 않아요.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제가 추 장관이면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박범계 전 장관의 주장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 때가 배치되잖아요. 왜냐하면 천하람 변호사님, 추 전 장관 때도 화환들 쭉 놨었거든요. 저 앞에. 그렇죠. 진행자가 바로 추미애 때도 놨는데 그럼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이 일부러 놓은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추미애는 아니지 않냐. 뭐 맞는 말이죠. 박범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저런 게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 사진 찍힌 구도를 보시면은 추미애 장관 쪽이 조금 더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사실 출근길이잖아요. 출근길에 이렇게 꽃이 많으니까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누가 봐도 이게 뭔가 꽃다발이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거니시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만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장관에게 꽃바구니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추미애 장관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하셨던 분이 한동훈 장관한테만 하는 거 저런 것도 소소하지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청사 앞에 일부러 갖다 뒀다. 박범계 의원은 그 화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에게 꽃바구니를 보낸 지지자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꽃은 원래 민원실로 배달돼 사진 찍으러 일부러 갖다 놓은 것이다 라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헛소리냐. 배달하는 사장님이 안으로 못 들어가 1층 계단에 갖다 놓은 거다 라고 배달 사장님의 문자도 공개를 했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업체 전화번호랑 배달 완료 인증사진이 있다 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배달업체 사진 보시죠. 자, 이렇게 1층 중앙 계단 앞에 놨습니다라고 배달하는 업체가 지지자에게 현장 사진을 보낸 것까지 증빙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한 장관이 일부러 청사 앞에 사진 잘 찍히게 갖다 놔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같은 논리로 하면 추미애 전 장관도 일부러 잘 나오게 갖다 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은 왜 이거를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뭐 둘 다 누가 하나가 자기적이고 누구는 하나가 자기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추미애도 한동훈도 그렇죠. 뭐 장관께서 어떻게 그것을 도열하고 앞에서 내가 사진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저는 사실 이 박범계 의원을 잠깐 두둔을 하자면 이게 두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본인도 난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의 앞뒤가 안 맞았던 거라고 봅니다. 아, 앞뒤가 일단 안 맞는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화환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는 안에 있었는데 뭐 도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의도적으로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방송에 나갔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당황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 스텝이 꼬였다.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김영주 의원님 이게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사람 장관은 미워해도 꽃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건데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 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꽃 놓는 거 갖고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 한 장관 싫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추미애 장관한테 꽃 많이 오고 한동훈한테도. 한동훈한테 많이 오는데 나는 왜 적게 와? 그런 시샘이 약간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사사로운 거 가지고 논쟁에서 본전도 못 찾잖아요 지금. 당장 화면 2개 내보내니까 뭐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전직 장관으로서 한 장관에게 덕담을 함으로써 자기의 위신과 위치를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컨대 뭐 그런 한 장관이 뼈아픈 지적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꽃바구니 지적 이런 게 사실 지금 본전도 못 찾았다. 그럼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 과거 장관실 꽃길 SNS 공개했던 대목이 바로 회자됩니다. 자, 이거 추 전 장관이 거의 꽃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라고까지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렸는데 절대 지지 않는 꽃길. 아마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자기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게 요 대목 같은데 한 장관은 절대 지지 않는 꽃길 이렇게 만들어 두지는 않았거든요.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지지하는 그룹들이 다르겠죠.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전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거의 말살하다시피 갔던 일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 지난 정부 때 했던 일들과 현 정부 때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 국민께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어떤 정부의 일들이 맞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연일 판판이 한동훈 장관에게 논리적으로 잘 대적이 되지 않는 박범계 전 장관의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니까 저런 꽃 하나하나에도 기분이 퍽 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우기고 물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다라고 4가지를 꼽았습니다. 우기고 물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다. 들어보시죠. 스타일이 있더만요.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에요. 미국의 장관인데요.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어떤 철학적 고뇌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결국 말장난인데 스타일이 보니까 첫째는 우기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기, 또 물타기인데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오만하기. 그래서 이 4가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한다거나 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우기고 물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니까 참 힘듭니다. 자, 힘들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의 두 청년 정치인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먼저 천하람 의원. 네, 근데 사실은요. 우기고 물타고 거짓말 한다면은 그걸 찝어내면 되잖아요. 아니, 특히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팩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태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왜 우리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하는 걸 잘 못 집어내죠? 그리고 뭐 말장난이다, 말기술이다라고 하셨는데
말 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니, 말이 박범계 장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이라도 잘하시고 저런 말씀하셨으면은 우리가 그래 뭐 박범계 장관 더 잘하시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나 보다라고 할 텐데 냉정하게 말해서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화수를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조금 의문스럽다. 그리고 저렇게 현역 장관에 대해서 우긴다, 물탄다, 거짓말한다, 오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네, 저는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의 말이 100% 공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기고 물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거짓말한 것을 찝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법사위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웬만하면 다 지켜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지켜보는데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우겨요. 아니라고 우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싸움이 되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좋은 메시지 내주셨는데요. 뭐든지 전 정부 탓하지 않아야 된다. 전 정부 탓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정부 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은 그 전 정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구나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전 정부 탓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타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그리고 개개인의 생각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현 대변인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국민들께 작금의 경제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전 정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탓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 정부의 탓이 아니라 메신저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처럼 지난 정부에 바로 직전까지 했던 당사자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물어보니까 그게 장관님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님 때 안 했던 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정부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데 법사위 멤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 물었을 때 전 정부 탓이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묻기 시작하면 메신저의 탓에서 밀리기 때문에 말의 논리적인 개연성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답변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언급처럼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도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부에 관한 일 속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서 얘기하는 일들은 앞으로 최대한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효옥 전 의원의 답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요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게 전효옥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한 장관의 법리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군더더기 없는 답변에 국민은 미래에 희망을 갖는다라며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네,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아니 가만 보니까 전효옥 전 의원 주장 전에는 몰랐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전효옥 전 의원의 주장,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무서워한다라는 주장을 듣고서 과거 논평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질의응답을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이 답변하려고 할 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답변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장관이 보통 그 상임위 가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거든요. 보통. 예. 그런 자리인데 시달리고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장관한테 시달리는 건 법사위원들이 시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전 장관께서 힘들다 본인 입으로. 박범계 의원. 예. 그 법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오만함을 얘기하려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또 그런 분들의 답변 태도가 국민들한테 오늘 여론조사를 시켰을 때 최강욱과 한동훈 중에 누가 오만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예. 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민주당도 훨씬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만약 제가 한번 붙여보고 싶다면 최재천 대 한동훈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옛날에 17대 때 장윤석 간사와 최재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법사위 구성할 때 일부러 최재천 간사를 시켰거든요. 그때 판판이 이겼습니다. 예. 과거로 해석해 본다면. 예.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만약 최재천 같은 의원이 만약 그 민주당의 간사로 있어서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아주 또 시원함을 또 법리적인 깊이를 한번 한 수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저 말의 뜻은 어찌됐든 간에 한 장관의 과도함도 있습니다. 지나침. 나중에 저게 실수가 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관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뭐 법사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그렇게 민주당도 협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김병임 대변인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최근 한 장관 간의 이제 질의응답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한 장관이 아니 제가 답변을 안 하면 그건 문제 삼으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자 아니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뭘 들었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인데도 됐다라고 하는 대목이 사실 많이 화제됐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꼬였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건 그 자리에 쓴 장관 후보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세적인 측면인데 그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모 씨를 언급했다가 이모라고요? 라고 망신을 당했던 모습이 김남국 의원에게 꽤 큰 트라우마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대적돼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답변하게 되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의원이 질문해놓고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주 전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가만히 보면 과거 민주당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법사위 활동했던 사람이 딱 기억이 납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만약 금태섭 전 의원이 다른 표결했다고 징계 절차 이렇게 내리지 않고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이 돼서 법사위에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겠습니까? 민주당의 지난날 과거가 어떤 나비 효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해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뼈 때리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전규 의원. 여기서 이제 의원들이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분간의 질의 순간에 모든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 거고 모든 질문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긴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1분, 2분을 본인이 다 써가면서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제야. 다음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제야. 시간 제한이 너무 빠듯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안에서 다 답변을 들으면 다음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쫓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오만함 이것도 사실 당연히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측면은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가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답변하는 태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겸손하기까지라도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진짜 겸손하기까지 했으면 이거는 더 문제가 된다. 차라리 저렇게 오만하고 우기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저희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사이에 이런 농담도 하는군요. 네. 야, 한동훈이 겸손하기까지 했어봐. 큰일 나나 심각하다라는 또 농담까지 조크까지 오늘 또 전영규 의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은 한동훈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들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 검은색 옷차림에 정장을 입고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수원에서 세 모녀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쯤 수원 세 모녀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의 도움을 못 받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빈소에 조문했습니다.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김 여사가 저 빈소를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유족이 없어서 공영 장례를 치렀다라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대목.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종교인들께서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를 했고 수원시에서는 온다는 전달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에 비공개 봉사활동 갖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김건희 여사의 저 조문은 예정이 없던 조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통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점점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국가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통령 선거 때에도 얘기했던 바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조용한 내조를 통해서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대신해서 장례를 치르고 영정사진조차 없는 장례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여기 조용히 김건희 여사가 자리를 찾고 그 조문과 위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온전한 정부, 국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충분한 또 관심을 피력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가지 않았던 곳들을 쭉 찾아가면서 진짜 그늘진 곳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들도 일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해 때도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봉사활동한 것, 그다음에 이 빈소 방문 같은 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방금 김병민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행보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최근 팬클럽에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거나 그 전에 팬클럽에 또 사진이 공개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보가 폄훼되고 좀 방해받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바쁘실 때 대통령 대신에 갈 수 있는 역할 혹은 또 대통령님보다 훨씬 그 여사 영부인이 적합한 활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저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바쁘시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조금 언론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커싱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팬클럽은 실제적으로 그 팬덤 자체를 이끄는 그 팬클럽의 회장이 그 대상자가 되는 분과 상관없이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문제에 대해서만은 조금 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발생했을 때는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좀 비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 등이 팬클럽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생적인 팬클럽인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신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이 좋아라 말아라
뭐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 나를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 지금 이제 그 연예인들은 좀 다른 부분이면 연예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 하는 국가 비밀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아무 내부적인 논의 없이 저렇게 오픈하는 것은 경호의 문제, 또 대통령 가족들의 안보의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호실, 비서실에서 좀 강하게 법제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안내와 오리엔테이션과 강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친모이자 생모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죠. 장모님과 연관된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가 5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모의 동업자와 돈을 빌려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장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보고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가가, 돈을 빌려준 사업가가 그 윤 대통령 장모의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은 거다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인정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하람 변호사가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더 간단하게. 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장모님 명의의 계좌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잔고 증명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동업자가 있었는데 사실 위조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금 윤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동업자가 위조하고 뭐 하고 이럴 거를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질 않았던 거고요.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업자가 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불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다.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았었어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을 안 갚은 거는 동업자인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안 갚은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 뭐 제 명의의 계좌에 이제 위조 잔고 증명서라는 게 이제 돌아다닌다. 뭐 동업자가 그걸 쓴다라고 하면 설령 그 사기 행위를 한 거는 제가 아니라도 제가 그걸 알았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하지 말아라든지 그 잔고 증명서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됐고 그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돈을 빌리는데 사용됐다는 걸 인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리는 것도 그 지점인데 저도 뭐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알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인데 저때 당시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혼인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시기 자체는 혹시 맞나요? 뭐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쨌든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장모와 관계된 사건이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전영교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과 관련된 혐의들이 계속해서 무혐의로 나오고 있다. 이걸 민주당에서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 중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고발도 많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해서 오히려 공소시효가 넓은 사기죄로도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사실 경찰에서 이것들도 속속히
다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봐주기 수사 아니냐. 저희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기억하십니까? 이분. 문재인 정부 때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내정과 임명 당시도 논란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더 논란이 됐던 건 음주 폭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기자들에게 해서 경찰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세게 인바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2020년 11월 만취 상태 택시기사 폭행, 합의금 1,000만 원 건넨 후 블랙박스 삭제 및 허위 진술 요청 혐의. 사건 발생 직후 내사 종결했었어요. 같은 해 차관 임명 뒤 봐주기 수사 논란에 재수사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 많은 조간신문 표현에 따르면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경찰이 재수사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314일, 재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기소됐어요. 굉장히 늦장 기소가 된 거죠. 어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범행 더 중해졌고 죄질 더 불량하다라고도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범죄는 특가법 적용이 된 거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더 중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아니 뭐 그래도 집행유예 판결인데 이게 뭘 그렇게 중한 판결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용구 차관이 이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사실은 실질적인 더 이제 뭐랄까요, 그 타격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던 것이고요. 이 택시가 운행 중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던 겁니다. 운행 중이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돼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고 운행이 중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 폭행이라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건이었거든요. 근데 저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누가 봐도 운행 중인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봤던 사건이고 알고 보니까 이용구 차관이 이렇게 합의금을 주면서 실제 운행 중이었다라는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까지 삭제하도록 하고 저 택시 기사분한테 허위 진술까지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금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증거인멸로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까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는 중한 증거인멸이다라고까지 봐가지고 굉장히 가중된 처벌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1심 판결로 뒤늦었지만 특가법이 적용됐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인정이 된 겁니다. 물론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이용구 차관은 다투겠다 법적으로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건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김병민 대변인님 그때 기억하실 테지만 당시 그때 경찰이 내사 종결했어요. 그리고 특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봤자 가릴 수 없다라는 게 314일 만에 인정된 거 아닙니까? 네, 만천하에 많은 국민들께 드러났고요. 가만히 저때 2020년 11월 달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용구 차관이 갑자기 차관에 임명됩니다. 왜 차관에 임명이 됐는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라고 징계위원회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자리를 그만뒀고 그 그만둔 자리에 빨리 누군가가 임명이 돼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은 저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와갖고 M1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징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나왔던 얘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인사검증 제대로 했던 거야? 이런 내용 진짜 몰랐던 거야?
봐주기 수사 얘기하는데 경찰은 제대로 수사했던 거니 등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만약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뭐 가정들, 생각들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눈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는 과정들이 있더라도 사건의 진실들이 드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있었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많은 일들 이제 또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는 일들이 머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그냥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혐의만 규명할 게 아니라 당시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특가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대법원 판례다 라며 특가법 적용 안 된 사례가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던,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우겼던, 알고 봤더니 굳이 특가법 개정 전에 있는 판례를 찾아서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경찰이 우겼던, 왜 그랬는지 이것도 좀 규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인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뭐 수사나 징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주장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주장 중에서도 뭐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두둔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고요. 그에 대한 법에 대한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올바른 징계였다라고 나온 법원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용구 차관의 이 범죄 행위가 마치 정치적으로 뭐 물타기 되거나 정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봐야 되고 이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법원에서 동시에 그때 이 사건을 내사 종결 했던 그 담당 경찰관에게 정치적인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초소 전체가 당시에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아니냐라는 정황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 한 명만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라는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발언을 좀 드렸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선고 결과 나온 후의 입장 들어보시죠.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고인 무죄 나온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인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택시기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서 그만하시죠. 주장하셨는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잠시 후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왜 욕하신 거예요? 유치원 다 찍혀요 이거? 다 찍혀 이거? 김영주 의원님,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생각을 같이 하는 법무부 차관이 필요했고, 전임 법무부 차관은 정권과 생각을 같이 안 했던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의 임명은 정권 차원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용구 차관의 이 사건은 내사 종결이 됐고 임명이 강행됐단 말이죠. 경찰은 나서서 특가법도 아니다라고 했고,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인 겁니까?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이용구 차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건지,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건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냐,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전에 그와 같은 그 추미애 장관 시절의 그런 방식, 어쨌든 그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강한 의지 자체가 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앞뒤가 바뀐
그런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또 저분이 어디서부터 차를 타고 왔습니까? 백운규 장관 집으로부터 차를 타고 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더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이 봐야 될 지점들은 저 당시의 경찰의 태도를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만 탓하고 경찰은 마치 다 잘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은 덮었잖아요. 공정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뒤늦게라도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뭐 눈높이를 떠나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정권이 정말 초심을 잃어가서 무리수를 두고 어떤 뭐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리하게 두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쫓아내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분을 차관에 임명하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권을 잃는 거라고. 예. 그런 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측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 언론 등의 영상 유포막을 목적이었다. 재판부, 법률 전문가로서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는데 허위 진술 부탁,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위한 방탄 개정이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두 가지 개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당의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이 되는 투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 즉 비대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재상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금 그게 민주당에서 뜨겁게 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명에도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비명, 비명계 의원들의 비명, 80조 재의결 수순. 소위 이재명 방탄 당원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그 당원 개정 부결 하루 만에 재의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비대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제 민주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죠. 어제 박용진 의원, 부결을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이 돌직구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만 삭제 후 재상정, 당무위에서는 20분 만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무위는 지도부의 입김이 세죠. 오늘 중앙위 투표 예정입니다. 제재 의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이 되는데 중앙위가 또 부결시킬지 아니면 이번엔 통과될지가 초유의 관심 사안입니다. 어느새 비이재명계의 중심이 된, 좌장이 된 박용진 의원은 이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돌직구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라고 꼬집었고 어느새 친이재명계의 중심축이 돼버린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그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 말씀만 하셨으니까 어제 중앙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수기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었던 제 판단은 그냥 어제 하루의 판단으로 끝난 것 같고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의 중요한 진로는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당원 투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했고. 박용진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라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한참 성토하다 갔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또 당의 주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의원 측 친이재명계 의원은 중앙위의 부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힘과실하는 듯한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드물거니와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면 하루 만에 재상정되는 사례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뭐냐 했더니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소위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 아니냐라고 했었던 그거 아닙니까? 기소가 되면 윤리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봤듯이 당 지도부가 쉽게 판단해서 방탄을 씌워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다시 재의결하게 붙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됐을 때의 규정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충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판단을 윤리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당무위원회에 맡길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는 측면들은 사실은 말하자면 율사들의 판단보다는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판단이 더 맞을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우리가 누누이 토론한 것처럼 결국에는 뭐 당 대표의 의중을 100% 반영하는 결과적으로는 둘러리 서주는 형식적인 절차가 돼도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논쟁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다시 하루 만에 이걸 재상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등등은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루 만에 비대위가 강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 저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풀기에는 전당대회 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일 때 본인이 직접 셀프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기 전에 방탄을 미리 통과시켜주는 것, 그것이 적절한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인데 기정 사실화하면서 그걸 뭐 결국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한편으로 그게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밀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무게를 지켜고 중립을 취해서 최소한의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중앙위 자체가 갖고 있는 말해 권위와 정당성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결과예요.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대위원장이 너무 이미 처음부터 가는 방향으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중심에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당내에서 원칙을 무시했다라는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비대위의 월권이다. 강병원 의원, 공당의 절차치고 가볍고 무책임하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운운한 것은 중앙위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해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다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도 위반되는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 당원 80조 때문에 이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준위에서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원 개정안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건의 당원 개정 사안들이 있어요.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 필요한 당원 개정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었고 일괄적으로 상정된 것 중에서 일괄적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논란이 나온 전당원 투표 때문에 마지막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당원 80조 의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충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기소 시에는 뭐 당무에서 의결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었거든요. 해당 부분에서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당원 투표가 왜 들어갔느냐
대한 논란 때문에 갑자기 의원들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 투표를 해주십사라고 의견들을 많이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쳐지면서 해당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딱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오히려 당원 80조는 통과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전당원 투표 정도는 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당원들을 개정하는 것은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되자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만 8천 원을 카드로 계산을 했고 네. 또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흠집내기이고 모욕적이 창피적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큰 거죠. 예전에 그 뭐 야바위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주 못된 사기꾼들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분장술이 대단하다. 정말 속임수의 규제구나. 한편으로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국민이 그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나.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 대변인? 공익제보자가 분명하게 주장했던 일들이 있고 경찰이 나서서 굉장히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곧 경찰, 검찰 등에서 기소 여부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가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 당원 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기소가 됐는데 당무위까지 나서갖고 이재명 의원에게 연대 보증 쓰고 문제 없으니 당대표 계속하세요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유죄가 선고되게 되면 이제는 이재명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옮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판단까지 굉장히 고심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님,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거 리스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쪽이 많습니까? 없다는 쪽이 많습니까? 뭐 분명히 나눠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눠지는 거 있어요. 의견이 사실 분분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실 규명하는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당원 80조 개정할 때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보복당하는 수사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명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이것이 사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뭐 뒤집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인지 만지 이것만 보는데 사실 저희는 마구잡이로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발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의제로 다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전부 무혐의 나오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는 전부 기소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 당무가 정지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이번에 중앙위에도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